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잠시 후 미국 증시가 마감됩니다. 지난밤 사이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조지아주 상원선거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마저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장중에는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반독점 우려가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스닥 지수의 그 부진을 좀 야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더 폭넓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장 막판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진입해서 난입을 해서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의사당에 있었던 의원들은 긴급 대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있은 직후부터 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었고요.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민감주의 상승폭은 크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와 경제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 다우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점차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는 1.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858선 가리키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 크게 빠지면서 현재는 0.58% 떨어진 12,74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4% 오르면서 3,750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시장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가며 블루웨이브 승리를 이뤄낼 가능성이 한층 커졌는데요. 현재 한 명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공화당의 켈리 래플러 의원을 꺾고 승리한 상태입니다. 다른 한 자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NBC에서는 아직 선거 결과를 확정짓기에는 too close to call, 너무 이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자리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될 경우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의 캐스팅 보트 권한으로 민주당이 상원의 지배권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럴 경우 신규 부양책의 통과를 촉진시켜 경제가 회복할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 장 호재로 작용했고요. 그런 가운데 스트라테가스의 CEO는 오늘 CNBC 방송에서 시장에는 지금 경기 부양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또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 또한 부양 지원액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혼재된 흐름인데요. 우선 12월 민간 부문 고용은 12만 3천 명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였던 6만 명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11월 공장제 수주 실적은 1% 늘어나며 이로써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월가 예상치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일 미중 갈등이 조금 해소되는 것 같다고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욕증권 거래소가 결정을 다시금 번복하면서 중국의 3대 통신사의 상장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정부의 압박이 조금 가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잠시 뒤 뉴욕 증시 거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8개 업종이 상승부를 켜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은행주와 머티리얼, 자재가 눈에 띕니다. 은행주가 4.4% 오르면서 가장 강하고요. 자재 역시도 3.9% 넘게 오르면서 오늘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술주와 부동산, 커뮤니케이션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가 1.4% 넘게 빠지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흐름도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별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캐터필러의 주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캐터필러의 주가가 장중한 때는 7%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5.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 섹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JP모건 체이스의 주가가 오늘 4.5% 넘게 현재도 상승부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6%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서 특징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이 바이든 수혜주로 꼽히는 인베스크 솔라, TAN이라는 코드로 불리는 인베스크 솔라가 있는데요. 오늘 장 11%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8%대의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이 기술주들은 밀려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빵주 살펴보면은 애플이 현재 2.7% 넘게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페이스북과 아마존 역시 2.3%대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도비, 엔비디아 모두 현재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4% 넘게 오르면서 3820선쯤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0.61% 떨어진 12,74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21포인트 오늘 회복을 해줬습니다. 3,748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엘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클로징 벨 나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죠?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팀장님, 장 막판에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또 나스닥의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장중 내내 좀 좋았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내려주세요. 네, 일단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블루 웨이브에 대한 우려로 증시 자체가 좀 부진했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은 이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증시 자체의 악재라는 인식은 좀 더 덜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통 큰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3월 이후로 처음으로 1%를 또 돌파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 등의 경기 민감주가 좀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에너지와 금융 그리고 소재 업종 등이 장중에 무려 한 4에서 5%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라든지 통신 서비스 등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말았는데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는 2% 이상 그리고 장 초반에서는 1% 이상 정도로 낙폭을 확대했던 것에 비한다면은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정보 미디어 베런즈에서는 첫 번째로는 실질금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변동이 미미한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불안감이 빅테크에 대한 또 수요를 좀 유지시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볼 텐데요. 지금 미국의 의사당의 트럼프 지지자들 난입 사태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시위대 중 한 명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총을 쐈고요. 이로 인해서 여성 한 명이 총을 맞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계속 이제 그 의사당 자체가 좀 락다운이 된 상태고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장중에 지난 밤 사이에는요. 국채 금리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3월 이래 첫 번째 1%대를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면 훨씬 통 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국채 금리에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3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를 돌파해서 현재도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가격도 작년 2월 이래로 11개월 만에 $50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가 80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아주 선거 역시 원유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50를 돌파했는데요. 현재 0.98% 오르면서 $50.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약 1.78% 현재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금리가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금을 매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금 가격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다만 장 막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금 가격의 낙폭도 소폭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74% 내리면서 1,920.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팀장님, 어떤 뉴스 볼까요? 네, 최근에 주요 산유국 간의 회동에서 죄송합니다. 2월에서 3월까지 주요 산유국들이 소폭 증산에 그치기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1일간 100만 배럴의 독자적인 감산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본격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지만은 아직은 시장에서는 보수적인 전망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CNBC 기사 내용을 갖고 와 봤습니다. 이 지난해 말 로이터의 조사에 따르면요, 브렌트유 가격 전망이 배럴당 $5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좀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 잇따른 좀 급등에 배럴당 $50 중반을 이미 좀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인 $50를 훌쩍 상회하는, 그리고 $60를 훌쩍 상회하는 그 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좀 상반된 그런 조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여전히 좀 유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최근에 좀 새롭게 나왔던 락다운 조치의 경제 활동 그리고 이동 수요에 대한 영향 가능성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또 더해서 사우디의 최근의 독자 감산 발표 역시도 여전히 좀 수요가 부진함을 시사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간 내에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전망은 어떨까요? 네, 원유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많이 내놓는 골드만삭스 층의 전망을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사우디의 자발적인 감산이 결국은 원유 수요가 부진할 것임을 이어질 것이다라고 시사한다라고 먼저 콜을 했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단기 원유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좀 보수적으로 역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온 상승과 그리고 백신 보급 확대에 3월부터는 원유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연말에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에 대해서 시장 대비보다도 더욱더 좀 불리시한 $65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에너지 업종 반등에 대한 기대도 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한 전망은 어떤가요? 네, 하반기에 이제 원유 수요가 좀 반등을 할 것이고, 그리고 공급 부족에 따른
유가 상승이 좀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즈음으로 해서 에너지 섹터도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월가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 업종이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상황이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 가운데서는 엑소모빌을 선호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마라톤이라든지 엑소모빌 그리고 썬코어 등의 지난해 낙폭 과대됐던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올해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콜을 남긴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ETF가 연일 좀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이들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지아주 상원 선거 결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마저도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 조지아주는 현재 상원 2석을 놓고 개표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MBC의 전망에 따르면 일단 민주당 원옥 의원이 공화당 켈리 래플러 의원을 꺾고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될 것으로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다고 확실하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현재 민주당 오소프 의원과 공화당 퍼듀 의원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98% 정도의 현재 개표가 진행이 됐지만 이게 그 0.4%포인트 정도밖에 표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옥 의원의 당선이 확정된다고 했을 때 상원의 의석 수는 이 공화당이 50석 그리고 민주당이 49석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한 석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가져가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나머지 한 석을 가져간다면 상원 의석 수는 50대 50으로 동률을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 부통령 지명자인 카밀라 해리스에게 캐스팅 보트가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민주당의 상원을 장악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한 석을 상원이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공화당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시나리오는 별개가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 상원 장악 가능성 때문인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부진했고요.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은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좀 이어지게 될까요? 네, 결국은 웨드부시 등의 올해도 미국의 IT 업종이 좋게 보는 그런 IB에서는 공화당의 상원 장악 시나리오를 좀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결국은 기술주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좀 대선 전부터 올해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제시 중인 JP모건에서는 블루웨이브 시의 이 같은 순환매가 더욱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전망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JP모건에서는 공화당의 상원 과반 차지 실패 시에 증시 자체도 좀 단기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한다면 그래도 좀 선방한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기술주의 부진과 경기 민감주의 좀 반등 사이에 또 경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아까 시황에서 전해드렸듯이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의회를 민주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규모 부양책을 비롯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연준의 시장 개입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참고해 두셔야겠는데요. 즉,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 가격이 내려가면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자, 국채금리 상승은 고성장주 강세장에 어쩌면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시장 역학 관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금리는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미국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예언하고 점쳤었고 이 장기적인 자산들의 가격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줬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향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더 남아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재 market outlier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인 시장 금리를 벗어난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2%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1% 아래로 추락한 그런 수준에서 이제 겨우 1%대로 올라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많게는 22.5%에 달하는 나스닥 100 지수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됐고요. 이들은 10년물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1%가량 상승을 하면 주당 순이익 배수죠. 즉 주가 수익 지수가 18%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더 커서 22% 넘게 감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현재 나스닥 100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해가면서 평균 P가 3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17년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국채금리가 1%대를 회복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채금리가 왜 오르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좀 반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적인 좀 경기 전망이 개선돼서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은 증시 입장에서도 그다지 나쁜 상황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치가 만약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텐데 일단 미국과 같은 상황은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기 전망의 개선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좀 경기 민감주가 좋겠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이자 수익 개선 기대감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낮은 시중금리와 또 이제 풍부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고밸류에이션을 좀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등의 좀 상대적인 고퍼주들이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외신 종목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코카콜라가 3일 동안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3번 받으면서 간밤 하락했습니다. 드래프트킹이 뉴욕 주지사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영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ARM 인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코카콜라입니다. 팀장님,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하향 조정됐나 봐요. 네, 갑자기 좀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이 코카콜라에 대해서 좀 싫어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는 배런지의 또 헤드라인 기사도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코카콜라의 주가가 또 한 번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이번에는 도이체방크에서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이체 측에서는 목표 주가도 57달러에서 5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도이체 측에서는 특히 이제 약달러 기조를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코카콜라의 올해 좀 매력적인 사업 회복 노선이 보이기는 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보다는 좀 느린 이 사업 회복 속도 그리고 경영진들의 사업 수행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좀 자아낸다라면서 하향 이유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도 지목을 했는데요. 바로 지난해 11월에 미국 국세청에서 코카콜라가 지난 2007년에서 9년까지 33억 달러 정도의 역외 탈세를 했다라고 발각한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고율의 국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좀 꾸몄다라는 그런 혐의를 코카콜라는 받고 있는데요. 도이체방크 측에서는 코카콜라가 물론 좀 항소를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좀 더 적은 액수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은 향후 최소 어느 정도 링거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도이체방크만이 최근에 코카콜라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을 조정한 것이 좀 아니라는 점이 될 텐데요. 최근 3일간 코카콜라는 무려 3번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을 맞닥뜨렸습니다. 앞서서 구겐하임과 RBC도 각각 매수해서 보유로 그리고 이 아웃퍼폼에서 섹터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역시 팬데믹에 의한 타격에서 회복이 좀 낙관론자 대비해서 좀 느릴 것이다라는 게 하향의 이유로 지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코카콜라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그 업계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펩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펩시코 역시도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IBC가 최근에 코카콜라에 대한 하향 의견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펩시코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은 똑같이 좀 하향 조정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 좀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잘 나가는 신제품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등이 매출 성장 모멘텀을 유지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IBC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펩시가 2021년 이익 대비해서 24배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이 다소 좀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6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에버코어로부터 아웃퍼폼에서 중립 의견에 해당하는 인라인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또 당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엔 음료업계 회복 속도가 좀 느릴 거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딜 거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그 이유로는 무엇 때문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구겐하임에서 지목한 좀 이유를 인용을 해보자면은 푸드업계 대비해서 음료업계 회복이 느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식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야외 이벤트 그리고 야외 활동의 회복세가 굉장히 좀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소 그러면서 2023년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이런 활동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레스토랑이라든지 밖에서 또 먹는 수요의 의존도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스낵 비중이 코카콜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역시 투자 의견이 좀 하향된 것을 보자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또 다방면으로 코카콜라 관련주, 콜라 관련주가 월가에서 좀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업은 드래프트킹입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죠. 이 드래프트킹이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지난밤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드래프트킹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보이드 게이밍이나 아니면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날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베팅 시장이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다면 수백만 달러의 세금이 거칠 것이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쿠오모 주지사는 또 뉴욕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이 재정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합법화가 된다면 뉴욕 주민들이 굳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위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또 블랙마켓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에는요, 온라인 스포츠 베팅이 불법이다 보니까 매년 2억 달러 정도의 그 세금을 못 걷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족해진 뉴욕주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것이 상당히 그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뉴욕주와 같은 큰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드래프트킹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드래프트킹에 대한 요즘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드래프트킹즈 사측 자체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고 있는 주는 21개에 불과합니다. 인규 비율로 보더라도 지금 36%에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업 저변을 확대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뉴욕과 같은 대형 시장이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좀 호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이 드래프트킹즈에 대한 투자 의견도 긍정적인데요. 마켓워치에서 무려 26개 IB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도 60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 대비해서 업사이드를 충분히 좀 점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룹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 미국에서의 스포츠 베팅 산업의 유효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그리고 드래프트 킹즈도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100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영국의 경쟁당국 CMA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관련해서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CMA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후에 ARM이 인센티브를 철회할지 그 여부와 가격을 올리거나 엔비디아의 경쟁업체에 대한 IP 라이선스 서비스지를 낮추게 될지에 관련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CMA는 오는 1월 27일까지, 이달 27일까지 이 3자 관련 기관의 이번 인수가 영국 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떤 경제를 유발하게 될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5% 넘게 하락했고요. AMD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 이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9월이죠. 엔비디아는 ARM을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했는데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M&A 사상 최대 규모에 달했습니다. 자, 당시에는 AI 그래픽 칩 최강자가 탄생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엔비디아는 AI 기술을 ARM 아키텍처에 적용해서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등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각국의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인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이자 난관으로 제시가 됐었고요. 경쟁사인 인텔이나 AMD, 퀄컴, 삼성전자 등 차별 대우 금지, 일부 사업부 분리 매각 등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나 ARM 차이나 경영권 분쟁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자, CMA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싸거나 더 낮은 품질의 제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긴 했지만 영국 경쟁 당국이 이번 조사에 나선다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네, 엔비디아의 ARM 인수와 관련을 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보다도 원만히 승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로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ARM의 이제 반도체 설계 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워낙 좀 강하고, 그리고 이 같은 M&A가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좀 파급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인수 발표 직후에 오펜하이머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물론 좀 긍정적인 딜이 되겠지만은 인수 승인 여부는 불분명하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또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승인에 대해서 좀 난관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ARM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그 제조에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